좀 이상한데요? 댄스홀에 간 게 여자만 간 건 아니잖아요. 남자도 갔을 텐데 왜 그 비난의 화살이 여성한테만 갔죠? 이미 그 박인수 사건 이전부터도요, 이 여성에 대한 비난의 시선은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러분 그 자유부인이라고 하는 소설 네네. 아세요? 너무 유명한 영화로도 소설이죠. 만들어져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요. 1954년에 서울신문에 연재된 그 소설이에요. 소설 자유부인은 정비석 소설가의 작품으로 대학 교수의 부인이었던 한 사람이 우연히 상류층 부인들의 모임에 나가서 화려한 양장과 뭔가 서구식 생활 스타일을 새롭게 이렇게 접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서 점점 이제 바깥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춤바람이 나서 그래서 이제 댄스를 하고 또 남편의 제자와 함께 댄스에 빠지게 되고 뭐 다른 남자로부터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치정사에 얽히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자유부인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사가 있어요. 댄스야말로 민주혁명의 제일보다. 문화인은 댄스를 꼭 알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굉장히 뭔가 흥미롭죠? 현대적이고 또 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네네. 사교 댄스 정도는 쳐줘야 요즘 사람을 얘기 듣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성들은 이 댄스를 새로운 사조, 새로운 문화로서 열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여기서 그 주인공의 직책이 교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상류층의 어떤 부인이 즐기고 향유하는 그런 문화로서 코드로서 소비가 됐고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뭔가 서울 신문에 부스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자유부인 때문에 서울신문 부수도 이제 올라갔고 또 이제 서울신문에 원래는 150회 정도 연재하려고 했는데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10회까지 갔어요. 길게도 연장됐다. 우리 요즘도 드라마 인기 있으면 자꾸 늘려가지고 네.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이제 이 연재가 끝났을 때는 구독자가 5만 명 정도. 이 끝나자마자 이제 구독자가 5만 명 급간. 쫙 빠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연재 안 하면. 그렇지. 소리를 자유분방을 내고 위해서 한 거죠. 노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때 또 단행본이 삼천부가 당일에 매진됐더라고요. 이거 삼천부 당일에 매진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렵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10만 부 판매 돌파. 그 바로 이제. 그때 당시 10만 부라고 하면 지금은 한 100만 부 정도의 감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요즘도 한국 소설이 10만 부 넘는 경우는 1년에 10권도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우리 박 작가님은 몇만 부 나간 거예요? 야, 이거 좀 약간 대세 작가인데 요즘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냥 뭐 베스트셀러 그냥 솔찬히 벌었어요. 달렸어요. 어깨에선 약간 대립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무식한 질문을 아니. 근데 10만 부 정도 나가는 소설이 정말로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10만 부 돌파했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요즘으로 치면 진짜 슈퍼 베스트셀러 몇 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정도고 총 14만 부. 총 14만 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양이었다. 지금 뭐 인구수라든가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에서 뭐 소설 구입할 수 그럼요.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거 감안하면 정말 앞에서 소개했듯이 네네. 거의 뭐 확실히 100만 뭐 부 정도. 이거는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설 자유부인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요. 당시 이제 서울대법대 황상덕 교수가 그렇죠? 이제 대학신문에다 이제 이 자유부인을 비판하는 글을 이제 기고를 했고 또 이제 이에 대해서 또 자유부인을 썼던 정비성 작가가 또 이제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막 논쟁이 막 이렇게 불붙었는데 그 내용 좀 잠깐 들어볼까요? 일국의 문화 건설에 이바지해보려고 갖은 모욕과 불편을 감수하는 대학 교수를 양공주에 굴복시키고 대학 교수 부인을 희생물로 삼으려 한다. 문학에 대한 몰이해다. 야비한 인기욕에 사로잡혀 저속한 예로 장문을 희롱하는 문화의 적이요, 문학의 파괴자요. 중공군 50만 명에 해당하는 적이 아닐 수 없다. 와,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한국 전쟁 직후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중공군 50만 명에 해당하는 적이라고 하니 아니, 그만큼 해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정비성 같아요. 작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이게 요즘 말로 치면 대놓고 이제 이렇게 어떤 싸움, 디스전을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자유부인에 대해서 정부가 탄압을 가했는데요. 정비석 작가를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잡아다가 조사를 했다고 해요. 조사까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랑 요즘으로 치면 국정원에서 잡아간 건가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치안국, 뭐 특무대 이런 이제 수사계약 기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잡아다가 조사를 했다고 하죠. 무슨 내용으로 혐의로 조사를 하죠? 당시 이제 북한에서 이 정비석의 소설을 가지고 남한의 부패상을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사 당국은 정비석 작가가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이것을 쓴 거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적 행위로 이제 몰렸군요. 네, 네, 네.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소설이 히트치면 꼭 뭐가 나온다? 소설이 히트치면 꼭 뭐가 영화. 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소설 자유부인이 인기를 끌자 반년 후인 1956년에 이 영화가 이제 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영화가 또 제작이 되면서 키스씬, 러브씬 등 이런 그 당시로 치면 되게 수위가 높다 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개봉 하루 전까지 상영 허가가 나지 않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개봉이 돼요. 근데요, 지금 키스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키스씬 바로 자유부인이 이런 그 장면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키스씬이 들어갔던 영화가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 예, 1954년에 운명의 손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예. 의미심장하네요. 그 운명의 손에 나오는 최초의 키스씬 궁금하시죠? 네. 볼까요? 네. 양호한데 이게 뭐 그렇죠? 좀 야한 가벼운 느낌 입맞춤 나죠? 정도인데 그 시대로는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또 얼마나 시대적으로 파격적이었냐면 이 찍는 방법이 참 재밌더라고요. 여배우가 저기 셀로판 테이프를 얇게 붙이고 저 장면을 촬영했다고 해요. 저 입술 위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저렇게 붙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여배우의 남편이 감독을 고소하고 상대의 남자 배우를 죽이겠다고 막 소동까지 일으켰다고 해요. 그런데도 심의를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왜 저 최초의 키스씬도 이미 나온 상태인데 자유부인은 왜 심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운명의 손이 방공 영화였거든요. 예. 그래서 주인공 남성은 그 남한의 방첩부대 장교였고요. 여성은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이었어요. 예.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지는 얘기였는데 이 남성을 위해서 여성이 희생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한국 영화 쉬리랑 참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익숙한 내러티브네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결국은 키스씬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공 영화였기 때문에 통과한 거죠. 맞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유부인 같은 영화는 이제 기존 질서에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이런 장면 때문에 이렇게 그 논란이 있었던 거고 사실 우리 1970년대 영화 중에 아주 그 뭐 대표적인 작품 중에 우리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에 또 보면 뭐 장발 단속이라든가 뭐 미팅 청바지 포크송 등 당시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금기시하는 그런 청년 문화가 많이 이제 담겨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영화는 검열로 인해 30분 동안 그 삭제당하는 또 이런 걸 보면 역시 이 영화에는 그 시대상이 또는 뭐 어떤 시대의 검열 같은 게 작용한다 이런 걸 볼 수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유부인이 이렇게 탄압받게 된 배경에는 또 권력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자유부인 역할로 나온 주인공의 오빠가 국회의원으로 나오는데 그가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캐릭터로 일단 나오고요. 근데 뭐 어둡지도 않은데 전등을 켜고 막 전기 풍로를 막 태우고 춥지도 않은데 풍로를 막 태우고 이런 과소비를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사치를 그렇죠.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사실 별거 아닌 일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굉장한 사치였던 시대였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 또한 그 주인공이 나왔던 화교 회의 모임에서 국장 부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등장을 해요. 한마디로 어떤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부패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고발하고 있었고 문학의 현실 반영과 어떤 비판의 기능을 너무 충실히 재현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탄압받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